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중국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띄워드린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여러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들 부정적인 댓글 뿐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중국을 싫어한다고 해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이 영향을 주고받는 나라이다 보니 최근 이슈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번에도 중국을 들고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 이어 완다도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헝다는 이미 마탱이가 가버린 상황이고요. 완다그룹은 23일에 만기인 채권을 상환하기 어렵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부동산 자체가 문제란 이야기를 여러분께 공유드렸습니다. 현재 헝다, 완다 같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여줘야 이들이 땅을 매입해서 여기에 건물을 지을 텐데요. 어차피 지어봤자 다 미분양만 나니까 애초에 땅을 사지 않아요. 이런 게 반복되니 지방정부의 주요 세수 원인 토지 양도 수입이 2년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기업의 토지 사용권을 팔아 재정을 충당해온 지방정부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 흐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0%이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더 대박이죠.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니 0%에서 버티고 있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계속 떨어지니 소비자들은 지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기다리자. 어차피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심리가 작용하면서 내수가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있고요.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리니 신규 투자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중국의 상해지수, 홍콩지수는 잘 버티고 있죠. 제가 발로 선을 이렇게 그어봤는데요. 이 선을 이탈하지 않고 중국 증시는 꾸역꾸역 버티는 중입니다. 무언가 중국만의 마법이 있는 것일까요? 그런 거 없겠죠? 제가 볼 때에는 중국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의 발악이 무엇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환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오르면 위안화는 약세를 보입니다. 반대로 달러가 떨어지면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죠.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파란색이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고요. 초록색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달러의 가치는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면 위안화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안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1달러를 환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위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달러와 위안화가 차트상 오르는 것은 서로 반대 흐름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면 위안화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달러가 오르면 위안화는 반대로 떨어지죠. 하지만 최근에 며칠간 흐름을 보면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더욱더 강세를 보였죠. 최근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며칠간 연준 회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불안감이 나오면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급등했는데요. 파란색 커브가 이렇게 올랐죠. 100 이하로 내려갔었던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0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와 함께 위안화는 자연스럽게 약세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강세로 뚝 전환된 거 보이시죠? 세계 여러 나라 화폐들이 죄다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위안화만 나홀로 강세를 며칠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망한다는 소리가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잘 버텼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이러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요즘 중국 경제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자동차 소비 촉진책, 그리고 전자제품 소비 촉진책, 이러한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별거 아닙니다. 자동차랑 전자제품을 살 때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겁니다. 한국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러한 부양책이 나오니까 중국 경제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이러한 기대감이 약간은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중국 정부에서 무언가 부양책을 펼치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도 다 끌어와서 증시와 위안화에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WTI 국제유가 차트를 보면요,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 영향도 있지만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어느 정도 수요 증가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의 실업률을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6월달 청년 실업률이 21.3%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공유를 드렸었죠. 그런데 이게 조작된 것이라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어떤 교수가 실업률 계산에 따라 실업률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뭔지 자세히 볼게요. 이 교수님은 중국의 3월달 실업률에 집중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3월달 실업률이 19.6%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잘 계산해 보니까 19.6%가 아니라 46.5%야. 생각보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아. 이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날렸습니다. 이 교수는 중국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탕핑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탕핑족은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탕핑족이라고 불러요. 부짜이상신 누리 요회부 제가 살짝 배운 중국어를 해봤습니다. 또다시 믿지 말아라. 노력이 돌아올 수 있냐? 뭐 이런 말입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여기 고양이처럼 이렇게 누워 지내자. 취업하지 말자. 노세 젊어서 노세. 엄마 아빠 밑에서 살면 된다.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청년은 16세에서 24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중국 정부 발표에 의하면 청년들의 인구는 총 9,600만이라고 해요. 엄청나죠?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3,200만이 노동 가능 인구고 4,800만이 학생입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니까 학생이 많겠죠? 그리고 1,600만이 탕핑족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취업을 포기하고 놀고 있네요. 그래서 3월달 기준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3,200만 명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실제로 2,570만이 노동을 하고 있고 630만 명이 노동을 하고 있지 않는 실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계산에 따르면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청년을 분모에 딱 넣었습니다. 이것은 교수의 계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분자가 달라요. 정부는 순수 실업자인 630만만 분자에 넣었는데요. 정당한 교수는 그렇지 않아요. 실업자인 630만과 탕핑족인 1600만도 넣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면은 19.7%가 아니라 46.5%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탕핑족 같은 사람들은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탕핑족이 해도 너무 많네요. 실업자가 630만인데 이거 2배 이상으로 탕핑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탕핑족도 넣어야 중국의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이 반영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기준으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46.5%이고요. 지금 6월달인데요. 아마 50%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앞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을 나타낸 차트이죠.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항상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툭툭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반등을 할지 이것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면서 지금 한 명 극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죠. 특히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0.7명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70년간의 중국 출산율을 표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최근 부분을 확대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다는 한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중국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성장 동력이 조금 꺾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중국에게만 의존해 왔었던 수출, 이게 쉽사리 반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제조업 일변도를 넘어서서 무언가 서비스업, 신사업 이런 쪽을 발굴할 필요는 있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